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살의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손자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뜨거운 팥죽 한 그릇, 한 그릇에 묵묵히 녹여내며 살아왔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한 발짝만 더 물러서면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러선 그 자리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자 뿌리였으며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그 집 아이들 신혼집으로 명의 좀 넘겨주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니 이제 편하게 실버타운 가셔야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요양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녀는 가족들에게 잊혀진 짐짝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던 약속은 황급히 끊어버리는 전화통화로 변질되었고 따뜻했던 안부 인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3개월이나 밀린 독촉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혈연이라는 따뜻한 이름이 차가운 현실의 이익 앞에서 가장 잔혹한 민낯을 드러낼 때 친족들에게 떠밀려 벼랑 끝에 선 이 할머니는 그저 요양원 구석에서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충 서명하고 넘어갔던 서류 속에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특약 조항 하나가 결국 할머니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던 한 노인이 어떻게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통쾌한 존엄수호 전쟁을 펼쳤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로 72입니다. 인생 70고래희 렌성 치시구라시라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저 벽에 걸린 낡은 쾌종시계 같습니다. 똑딱똑딱 흘러가는 건 시간이 아니라 추억이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추억은 박지훈이라는 남자아이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훈이는 제 외손자이자 제 손으로 똥오줌 받아가며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입니다. 오늘로 제가 부엌 아궁이 불을 지키며 녀석을 위해 단팥죽을 끓인 지 딱 2만일째가 되는 날이네요.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팥을 바라봅니다. 설탕물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뭉근하게 퍼지는 파달들이 꼭 저와 지훈이 사이에 끈끈한 정진 같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레는 지훈이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딸 미경이와 사위 상우는 지훈이가 젖먹이었을 때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 떠났습니다. 강보에 쌓인 핏덩이를 당시 갓 정년 퇴임한 제품에 맡겨놓고 말이죠. 그렇게 맡겨진 세월이 20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녀석이 처음 옹알이를 하며 내뱉은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뭉개진 발음으로 부른 할미였다는 것을요. 녀석이 처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붙잡았던 것도 제 바지가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첫 학부모 참관 수업날 젊은 엄마 아빠들로 가득 찬 교실에 앉아있던 건 백발이 성성한 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박지훈 학부모님? 하고 불렀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주위에서 쏟아지던 그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생생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지훈이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제전화로 부모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기 일쑤였고 홧김에 가출도 했었지요. 하지만 녀석의 그 진짜 진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제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더군요. 마치 길 잃은 고양이처럼요. 저는 녀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 말아주었지요. 학업 스트레스며 부모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는 투정을
묵묵히 들어주면서요. 국수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제 곁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잠든 녀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이 아이의 진짜 안식처구나 하고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집에 사는 걸 더 편해했습니다. 주말에만 손님처럼 부모님 댁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올 뿐이었죠. 녀석 말로는 할머니 밥이 진짜 집밥이라더군요. 할머니, 저 왔어요. 도어록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추억에 잠겨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소리입니다. 녀석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달려와 어린애처럼 킁킁거리며 과장 섞인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와, 냄새 죽인다. 역시 우리 할머니 오늘 단팥죽 끓여주실 줄 알았어. 저는 웃으며 녀석의 등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유, 귀신 같은 놈. 얼른 가서 손이나 씻고 와. 금방 퍼줄게.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손자를 보니 제 고단했던 평생의 노고가 이 순간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지훈이가 좀 딴 생각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숟가락질이 느려지고 자꾸만 그릇 안을 멍하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영 수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들더니 얼굴에 난처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홍조를 띠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머니, 그게 저기 모레 제 생일이잖아요. 수진이가. 제 여자친구 말이에요. 할머니랑 저희 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대요. 겸사겸사 드릴 말씀도 있다고 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수진. 저도 아는 아이입니다. 예쁘고 집안 좋은 아가씨라며 지훈이가 2년 넘게 애지중지 만나온 여자친구였죠. 딱 보니 이번 식사 자리가 단순히 생일 축하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이 아이가 결국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는구나. 좋은 일이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갈게. 수진이한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전해라. 지훈이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지훈이의 고른 숨소리. 25년을 들어온 이 소리. 녀석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나면 이 집은 얼마나 적막해질까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인생의 순리야. 녀석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지훈이가 예약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저와 딸 미경, 사위 상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경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핀잔부터 주더군요. 엄마, 지훈이 쟤는 참 철이 없어요. 이렇게 비싼 데를 예약하면 어떡해.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는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아이 성이지. 뭘 그러냐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수진이 내 집안이 워낙 넉넉하니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곧이어 지훈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따라 유독 예뻤습니다. 하얀 원피스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 씨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훈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참 예쁘고 싹싹한 아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녁 식사 분위기는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한쪽 무릎을 꿇고 수진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룸 안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핏덩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이와 상우도 싱글벙글 웃으며 사돈들 분들에게 술을 권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불꽃놀이처럼 찬란했지만 덧없이 짧았습니다. 화제가 자연스레 결혼의 현실적인 문제, 바로 집 이야기로 넘어가자 공기가 차갑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될 분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무심한 듯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금지옥엽 키웠어요. 험한 꼴 본 적 없는 아이입니다. 젊은 애들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보금자리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당황한 미경과 상우의 얼굴을 훑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뜻도 그렇고 시부모 모시고 살거나 전세살이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과한 요구 아니죠. 그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방 안에 열기를 식혀버렸습니다. 미경이와 상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그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 신혼부부가 살만한 아파트를 사주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 미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돈을 보지도 남편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어릴 때부터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저를 쳐다보던 간절함과 당연함이 뒤섞인 그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우리 형편 뻔히 아시잖아요. 지훈이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빚이라도 내서 지원해주고 싶죠. 근데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이어야죠. 미경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집에서 살았잖아요. 20년 넘게요. 제 집보다 더 편애하고 동네도 익숙하고. 그러니 엄마 사시는 그 아파트, 지훈이한테 신혼집으로 먼저 명의 이전해 주시는 게 어때요? 순간 머릿속에서 수천 마리의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 아파트는 먼저 떠난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보금자리입니다. 4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지훈이의 키를 재던 벽에 낙서가 남아있는 곳. 제 노년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존심인 그 집을 자기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제 뿌리째 뽑아 바치라는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위상우는 메뉴판만 뚫어져라 보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수진이와 그 부모는 그럼 그렇지 하는 기대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외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없인 못 산다던 녀석이, 당연히 안 된다고 펄쩍 뛸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녀석은 식탁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옆에 앉은 여자친구만 번갈아 볼 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잔인한 동조였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대답이 없자 망설이는 줄 알고 옛길을 박듯 상냥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요새 시설 좋고 환경 끝내주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많잖아요. 전문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해주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지훈이 결혼하면 바로 그리 모실게요. 비용은 저희가 다 낼게요. 저희가 낸다니까요? 저희가 낼게요. 그 말이 마치 천지개벽할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심장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짜 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들에게 나와 내 추억이 담긴 집은 그저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가격표가 붙은 물건에 불과했구나. 이 화려한 홍문연 홍문옌 같은 잔치에서 저는 외손자의 행복을 위해 바쳐질 살진 제물이었던 겁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내 25년의 헌신이 고작 요양원 침대 한 칸의 가치밖에 안 된다니. 그날 밤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미경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사인이 눈물에 번져 물감처럼 뭉개졌습니다. 제 마음은 겨울밤보다 더 시리고 추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작은 아파트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경이와 지훈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저를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양원이라는 듣기 싫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정 넘치는 얼굴로 가장 잔인한 효도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미경이는 거의 매일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떡이며 제철 과일, 비싼 홍삼 세트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집안일을 거들면서 귓가에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걔 자존심 센 거 아시잖아요. 처가 될 집안이 워낙 빵빵하니 기가 죽어서 요즘 집 문제 때문에 살이 쪽 빠졌어요. 밤에 잠도 못 잔대요. 엄마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세요. 지훈이 끔찍하게 아끼시잖아요. 아끼신다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훈이는 더 직접적인 감정 호소를 해왔습니다. 예전의 명랑함은 사라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 채 TV를 보는 제 옆에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국을 끓이고 있으면 뒤에서 와락 껴안고는 어릴 때처럼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내가 너무 한심해. 수진이한테 번듯한 집 하나 못 해주는 놈이라니. 한 번은 녀석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러더군요. 할머니, 만약에 진짜 집 때문에 결혼 깨지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외손자가 죽겠다는데 녀석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제 마음이 성할 리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 중년에는 딸 뒷바라지, 늙어서는 외손자 뒷바라지. 제 인생은 그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추억이 깃든 내 집, 다른 쪽 저울에는 불행해 보이는 외손자의 얼굴. 선택지가 있긴 한 걸까요? 거절한다면 저는 외손자의 앞길을 막은 이기적인 노인네로 낙인 찍힐 테고 저 스스로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저는 미경이와 지훈이 앞에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집, 지훈이 앞으로 해주마. 그 순간 두 모자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그 환한 미소, 안도감 섞인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제 마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경이의 일 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당장 법무사를 섭외하고 등기소 갈 날짜를 잡더군요. 저는 꼭두각시처럼 딸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의 법무사는 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강 형님 혹은 강 변호사라 불렀죠. 사법서사 일을 오래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어이구, 순자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외손자 장가 보낸다더니 아주 복이 터졌네. 강 변호사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만 올릴 뿐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속을 밟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안색은 백지장 같았겠죠. 눈치 빠른 강 변호사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는 핑계를 대며 저를 탕비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그가 웃음기를 거두고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네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간의 사정을 서러움에 북받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강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아니지. 강도질이랑 뭐가 달라? 그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저를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네 마음 약해서 이거 사인 안 할 수 없는 거 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너도 살 구멍은 만들어 놔야지. 제가 멍하니 쳐다보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효도 계약 특약을 넣자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야. 수증자 박지훈은 증여자 이순자에게 평생 부양 의무를 다하며 해당 주택에서의 영구 거주권을 보장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고 말고 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법이야. 내 마지막 방패라고. 쟤네들은 지금 집 넘어오는 거에 정신 팔려서 깨알 같은 글씨 안 읽어볼 거다. 이거 해두면 쟤들이 효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내 말 들어. 사무실로 돌아온 강 변호사는 정말 감쪽같이 그 두꺼운 계약서 사이에 그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경이와 지훈이는 등기 권리증과 날짜 확인에만 급급해 깨알같이 적힌 법률 용어들은 대충 넘겨버리고 서명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증여자란에 이순자 세 글자를 적어 넣을 때 심장 한 귀퉁이가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집 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강 변호사가 말한 그 특약. 제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그 몇 줄의 글귀가 정말로 내 노년의 부적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집 명의가 지훈이에게 넘어가자마자 딸네 식구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조심스럽던 아부와 양은 사라지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 뻔뻔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신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고칠지, 가구는 뭘 드릴지 떠들어댔습니다. 며느리 될 수진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까지 데려와 제 추억이 깃든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이건 버리고 저건 뜯고 하며 지휘를 해댔습니다. 저는 구석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름 뒤 저의 새로운 거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푸른숲 요양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경이가 알아서 다 처리했더군요. 저를 데려다 주던 날, 날씨는 야속하게도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시설은 딸 말대로 깨끗하고 정원도 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와 한약 냄새, 그리고 노인들 특유의 채취가 섞인 묘한 공기가 훅 끼쳐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달콤한 단팥죽 냄새가 나야 하니까요. 미경이는 입소 수속을 마치고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5평 남짓한 2인실. 창가 쪽 침대는 하얗다 못해 시리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죠? 미경이가 침대 시트를 만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휴양지 리조트라도 소개하는 말투였습니다. 밥 주고 재워주고 24시간 사람도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그러고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회사 미팅이 있다며 쫓기듯 가버렸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한 여사라는 분은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중풍으로 반신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하나 왔구만. 효자 자식 둔덕에. 그렇게 저는 72살의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경이 말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전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찾아왔으니까요. 지훈이는 제 침가에 앉아 회사 얘기도 해주고 수진이는 백화점 지하에서 산 예쁜 과자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 집 한 채 주고 아이들 행복도 사고 효도도 샀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지만 그 효도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유통기한이 다한 통조림처럼 상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발길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선물도 백화점 과자에서 동네 마트 음료수 상자로 바뀌더니 나중엔 빈손이 태반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깨소금 볶는 신혼 얘기도 하더니 이젠 전화 받으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돈 필요하신 거 없죠? 끊을게요. 수진이가 불러서요. 혈연이라는 끈이 시간과 거리라는 가위질에 서서히 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양원 창가에 놓인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의자를 끌어다 놓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그 익숙한 차가 들어올까봐 대부분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휠체어를 미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은 레몬즙에 담근 것처럼 쉬고 아렸습니다. 마음이 병드니 몸도 무너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입맛을 잃어 몇 달 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벼랑 끝으로 민 건 갑작스러운 독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고열과 오한이 덮쳤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비상벨을 누르자 요양보호사가 와서 해열제를 주었지만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도 떠오르는 건 지훈이 얼굴뿐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호사에게 부탁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연결되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쥐어짜듯 불렀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수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할머니? 지훈 씨, 지금 자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잤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열이 너무 나서 아프다. 열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은커녕 귀찮음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거기 요양원이잖아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거기다 말하셔야지 왜 밤늦게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가봤자 의사도 아니고 뭘 하겠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배경음이 들렸습니다. 아싸! 헤드샷! 지훈이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며 지르는 흥분한 고함 소리였습니다. 잔다고요? 프레젠테이션?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끊을게요 하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뚜, 뚜, 뚜.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쥔 채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거구나. 현대판 고려장이 바로 이런 거구나. 독감은 폐렴으로 번졌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요양원 촉탁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해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침묵이 길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근데 지금 회사 감사 기간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 이거 끝나면 모시고 갈게요. 그 감사 기간은 2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와 특수 간병비 등으로 요양원 비용은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내던 미경이가 입금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보름, 제가 물어볼 때마다 보너스가 아직 안 나와서 깜빡했네 라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딸내 가족이 차는 축구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뻥 하고 멀리 차버리고 싶은 그런 곡말입니다. 입소 10개월째 되던 날 기어이 사달이 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인 정 원장이 직접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깐깐하지만 친절했던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부 인사를 건네더니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침두에 놓았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정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금 미납된 비용이 3개월치가 넘었어요. 총 156만 원입니다. 156만 원. 그 액수가 바위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따님인 박미경 씨한테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처리하겠다고만 하시고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이라 더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여사님이 따로 융통하실 방법은 없으실까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빈털터리 노인이 이 작은 병실에서 무슨 돈을 구하겠습니까?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정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당장 다 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계신 1인실에서 6인실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긴 좀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6인실. 저 뒤쪽 건물에 있는 그곳을 합니다. 보호자도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무연고 노인들이 주로 계신 곳. 환경도 열악하고 간병인 손길도 덜 닿는 곳입니다. 방을 옮긴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제 남은 인간으로서의 등급이 강등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원장이 보는 앞에서 더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아주 길게 이어진 뒤에야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또요? 짜증이 잔뜩 묻어난 목소리. 미경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왔다 갔다. 돈 안 내면 6인실로 옮기라는데 3개월이나 밀렸다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알았어, 곧 보낼게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매정한 톤으로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해요? 지훈이네. 이제 막 결혼해서 돈 들어갈 때 천지예요. 애도 낳아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저랑 그이도 월급 뻔하잖아요. 엄마 요양원비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러더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냥 6인실로 가세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면서요? 잠만 자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독방 쓰세요. 정 원장님한테 그리로 간다고 하세요. 더는 못 대드려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발끝까지 쑥 빠져나가는 느낌. 아,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저 돈 잡아먹는 짐덩어리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집까지 바쳤는데 그 집은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릴 명분이 되었구나. 창밖 햇살은 따스한데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헌신과 희생의 대가는 감사가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뻔뻔함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경이의 표독스러운 말이 녹슨 톱처럼 제 심장을 썰어댔습니다. 옆 침대 한 여사가 천장을 보고 누운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씨씨씨, 또 속 끓이는구만. 동생, 내 말 들어. 늙으면 믿을 건 내 주머니뿐이야. 자식? 다 소용없어. 내 몸, 내 돈이 최고야. 내 돈, 내 자신. 그 말이 번개처럼 제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밝아올 때 침두에 놓인 독촉 고지서를 노려보며 지난 1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미경이의 가식적인 약속, 지훈이의 눈물 연기, 등기 권리증을 받고 웃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어제 딸의 그 매정한 목소리. 슬픔이 극에 달하면 분노가 된다더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평생 희생하고도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해? 내 집 뺏기고 이런 꼴 당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 그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장면 하나가 영화의 한 컷처럼 떠올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강 변호사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이건 네 마지막 방패야.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가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속옷과 남편 사진 밑에 고이 모셔둔 비닐 파일. 거기엔 강 변호사가 챙겨준 부담부 증여 계약서 9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창가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굵은 글씨로 박아 넣은 제7조 특약사항, 제7조 부담부 증여 특약. 수중자 박지훈은 증여자 이순자에게 평생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불이행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7글자가 제게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어 뇌리에 새겼습니다. 나에겐 무기가 있다.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다. 척추를 타고 서늘한 전율과 함께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구분등을 폈습니다.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서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저조차 낯설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순자예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제 집, 그리고 제 인생. 다시 찾아주세요. 강 변호사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바로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미경이와 지훈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명료했습니다. 수중자가 계약서상의 부양 의무를 위반했음, 요양비 체납, 간병 소홀 등. 이에 따라 증여 해제권을 행사함을 통지함,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원상 복구할 것, 불응 시 소송 제기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예정. 이 내용 증명은 미경인의 집에 떨어진 핵폭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건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집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니요? 그럼 저랑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옆에 있던 강 변호사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쏘아 붙였습니다. 박지훈 씨, 지금부터는 법률 대리인인 저와 이야기하십시오. 어머니 되시는 박미경 씨가 명백히 부양 의무를 저버렸고 증거도 다 있습니다. 억울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미경이가 전화를 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강 변호사, 당신이 우리 엄마 꼬드겨서 이러는 거지? 우리가 밥을 굶겼어. 길바닥에 나앉게 했어? 요양원 보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집은 이미 내 아들 거야. 강 변호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박 여사님, 법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나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은 처음에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친엄마가, 할머니가 진짜 소송까지 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가족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경, 상우, 지훈, 수진이 모두 왔습니다. 얼굴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집안 망신시키실 작정이에요? 미경이가 앉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지훈이도 울먹이며 감정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손자잖아요. 집 때문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반년 전이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그 가식적인 눈물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확대 복사한 계약서와 등기소에서 뗀 원본 서류를 그들 앞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자, 여기 제출조 읽어보세요. 미경이와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 취소 조항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땐 이런 말 없었잖아요. 미경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미경 씨, 법무사 입회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필적 감정이라도 해드릴까요? 강 변호사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사인하느라 읽지 않았던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이 기억난 모양입니다. 강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 의뢰인 이순자님은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실에 근거해 적법하게 증여를 취소합니다. 당장 집 비우세요. 회의실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미경이와 지훈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미래가 종이 한 장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멈춰서서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는 지훈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너한테 다 줬지만 딱 2가지 못 가르친 게 있더구나. 하나는 염치고 다른 하나는 존중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워라. 조정회의 후 미경이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가 봤겠지만 부담부 증여 위반이 명백한 이상 승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겠죠.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요양원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수진이 핑계, 회사 핑계를 대며 한 번만 봐달라고 울었습니다. 미경이도 와서 제 발을 씻겨주며 내가 미쳤었나 봐 하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 진명이는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등기 권리증에 찍힌 이순자라는 이름을 쓰다듬으며 저는 강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네 덕에 늙은이 자존심 찾았다. 아니야. 원래 네 거였잖아. 근데 이제 어쩔 셈이야? 집으로 들어갈 거야? 사람들은 제가 통쾌하게 저 불효자들을 길거리로 쫓아내고 여왕처럼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네가 들여놓은 값비싼 소파와 대형 TV가 보였습니다. 제 낡은 살림살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거실 한 구석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인사동 찻집에서 만났죠. 녀석은 회숙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할미가 생각을 좀 해봤다. 이 집은 너희 신혼집이기도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이기도 해.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너희에게 세 주마. 시세보다 20% 싸게 해주마. 대신 월세는 꼬박꼬박 내라. 너희는 떳떳하게 돈 내고 살고 나는 그 돈으로 당당하게 내 요양비 내며 살 거다. 그게 서로에게 깔끔해. 지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특약 하나 더 넣는다. 너희는 세입자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이기도 해. 한 달에 2번 이상 나를 찾아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눌 것. 이건 감정 월세다. 어기면 계약 해지야. 지훈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할게요.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쫓겨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미경이가 밀린 돈을 다 갚았고 저는 그 돈과 앞으로 들어올 월세로 가장 좋은 VIP 1인실을 계약했습니다. 저는 이 요양원에서 자기 돈 내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첫 번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관계는 좀 묘해졌습니다. 지훈이와 미경이는 매달 약속된 월세를 보내옵니다. 신기한 건 지훈이가 월세 외에 10만 원씩을 더 보낸다는 겁니다. 할머니, 이건 수진이랑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녀석 나름의 속죄겠지요. 주말이면 그들은 단팥죽이나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찾아옵니다. 예전 같은 끈적한 의존 관계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서로를 조심스러워하고 예의를 지키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도 제게 살갑게 굴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한 여사와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요즘 저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진짜 부러워. 돈 있고 자식들 깍듯하고 노후 대책 확실하네. 한 여사의 말에 저는 빙긋 웃으며 정문 쪽을 봅니다. 지훈이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희생해야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굴레를 제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대신 계약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훨씬 더 튼튼하고 마음 편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때로는 지킬 선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걸 일 훈두살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지훈이가 사온 단팥죽이 유난히 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숨겨진 특약 한 줄로 집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공짜는 없다는 인생의 참교육을 시켜주셨다는 점이겠죠. 이 결말,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딸과 손자의 뒤늦은 효도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는 혹은 쫓겨나지 않으려는 현실적 타협일까요? 계약으로 묶인 이 관계가 과연 진정한 가족애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둘째, 만약 강 변호사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할머니의 노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인실 구석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겠지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 과연 믿음만으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수라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자식에게 월세를 받으며 사는 방식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정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울리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